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주요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여러 서비스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성장할수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한창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개인정보비가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주제로 올해 정책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작년에 챗 GPT가 나오면서 AI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주는 기술이 출현을 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건데요. 올해는 그런 변화의 흐름이 더욱 광범위하게 여러 영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AI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개인한테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기업한테는 새로운 도전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AI는 사실은 유용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용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로 AI를 위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는 이제 정보 주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불안 요소를 줄여줄 것인가가 한 축의 커다란 질문이 되고 또 한 축의 질문은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미래지향적인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꽃피울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커다란 두 개의 질문을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당연히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 고민을 모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정책 발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6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두 개의 어떻게 보면 큰 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훌쩍 다가온 AI 시대에 있어서 그럼 기업과 국민이 알아야 할 어떤 정책 과제가 있다면 올해 정책 과제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책 과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AI를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명시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일상생활에 이용이 되면서 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나한테 불합리한 또는 불리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불안감이 혹시나 있다면 그런 경우에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개인한테 주어집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관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AI 같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온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왜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 AI에 의한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경우는 아직은 충분히 이제 기업 현장에서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주어지고요. 그 조항은 이번 3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예시로 국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설명이 되겠고요. 기업한테는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전 적정성 제도,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를 포함한 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서비스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나? 아니면 판단이 좀 어려운 불확실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기업은 불확실성이 보이면 의사결정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고 예. 거꾸로 이제 정부 부처로서는 기업이 느낄 수도 있는 그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 줄여줄 것이냐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중요한 고민이 되는데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업이 느낄 수도 있는 불확실성 상황에서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같이 고민을 합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서 일종의 컨설팅도 하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을 한 다음에 예. 그 해결책을 통해서 이런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출시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오케이 사인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 잠정적인 오케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한 후에 사후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제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예. 추후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뭐 처분이라든가 이런 뭐 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민들과 기업 입장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올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얼마 전 개인정보위가 이 자율주행 AI 개발 등을 위해서 이동형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원본 정보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를 또 침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슈이고요. 예.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 입장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 활동을 또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항상 이제 같이 고민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자율주행차 개발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차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이제 달려 있는 거고요.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주변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 주변 상황 중에 사실은 핵심은 행인에 관한 것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 근데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서 있는지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 또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만약에 그런 정보를 항상 익명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익명 처리의 과정에서 예컨대 행인의 시선에 관한 정보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죠. 예. 그런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이 이제 확보된 공간을 전제로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이런 공간 안에서 원본 데이터, 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인터넷에 함부로 연결하지 않고 또 식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다면 영상 예.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신원 정보랑 연결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는 것이고요. 제3자한테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다라든가 이제 그런 식의 안전 장치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장치를 이제 마련을 했고요. 이제 그걸 포함해서 뭐 최근에는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그런 사진에 관한 거, 영상에 관한 거, 이런 유형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도가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고민을 해서 최근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예. 것들이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AI 기술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올해 AI 규범 마련을 위해 국제적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AI 영역은 국제 무대에서 논의가 이제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말하자면 글로벌 어떤 규범 체계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마련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작년 10월 말에 미국 이제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의 형태로 인공지능 AI 영역을 규율하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고 예. 12월 달에는 유럽연합 EU에서 AI 법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전체 글로벌한 차원에서 유엔에서 10월 말에 AI 영역의 자문 기구가 마련이 됐고요. 그 자문 기구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예. 제가 멤버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는 작년 12월 말에 중간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올 8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이제 내는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어떤 규범 체계를 가져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기구를 만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의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제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GPA라고 하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예. 글로벌 프라이버시 어셈블리라고 하는 조직체 이니셜인데요. 거기에는 전 세계 140개 데이터 또 개인정보 감독 기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협의회인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운영위원으로 최근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AI 작업반에는 이제 공동 의장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내년에는 GPA 글로벌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제 최근에 정해졌고요. 그래서 그 GPA를 통한 규범 체계 마련하는 데에도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최근 의료 분야에서 이 마이데이터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 마이데이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조입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데이터인 건데 말 그렇죠. 그대로 이제 개인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나에 관한 데이터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낸다. 뭐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통 개개인이 예를 들면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 보통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 표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보관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 지금까지 그렇죠. 현실인데 이제 마이데이터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그런 수동적인 데이터의 주인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데이터가 이렇게 종횡무진으로 정보 주체가 원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또 뭔가 필요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새롭게 생기는 이제 그런 게 현실화되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예시를 들자면 이제 작은 예시 하나겠습니다만 예. 복약 정보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 의료인들은 그 정보에 쉽게 이제 접근이 되는데 개개인 입장에서 내가 작년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알기가 쉽지 않을 수 그렇죠. 있고 또 만약에 무슨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새롭게 약을 먹을 때 기존에 먹던 약하고의 어떤 부작용, 충돌 이런 것이 있을지 의료인은 알 수 있지만 개개인은 사실은 알기 알기가 어려울 수 어렵죠. 있는데 예. 개개인이 알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예시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런 제도적인 인프라, 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을 하고 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올 한 해 동안 거쳐서 이제 네. 내년 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업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일상이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실태 점검 뭐 이런 거를 이제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 생활 밀착 분야에서의 예,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식당 배달 주문이나 예약 이런 맥락에서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수집되고 전달이 되고 하는데 예. 그 과정이 이제 한 예시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는 학원이라든가 교육 현장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예를 들면 출결 체크를 한다라든가 그런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가 수집이 되고 또 어디론가 전달이 되는데 예. 개개인 입장에서는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영역에 대해서 국민 생활 밀착형 영역을 한 3개의 영역 정도를 정해서 이제 볼 예정이고요. 또 뭐 AI라든가 스마트카라든가 이런 신기술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면서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3가지 영역을 특정해서 실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민관 협력 자율 규제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 몇몇 영역을 특정해서 민관 협력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오던 것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과거에는 주로 B2B나 B2C 영역을 이제 주로 했었는데 C2C 영역 또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민관 협력 이제 버전 2를 이제 올해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영역 하나는 예. 저희가 작년에 법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정이 됐는데 큰 폭으로 개정이 되면서 공공 기관이라든가 이런 몇몇 영역은 과거에는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법 개정을 계기로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됐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정말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처벌이 세지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안내와 동시에 실제로 이제 처벌도 좀 과거보다 강화되는 영역들이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한 처분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 8월에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처분한 것이 과징금 처분한 것은 대략 한 100건 정도 되고 과태료 처분한 것은 대략 한 5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걸린 것은 그중 한 10건, 대략 10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건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소송 건수가 아주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많건 적건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영역은 워낙 특히나 신기술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많지 않고 또 수범자들이 이거는 법원 판단을 통해서 정말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태도가 꽤 이제 보이는 것은 일정 정도 좀 불가피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이제 소송 예산도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2배 수준으로 좀 확충을 좀 더 했고요. 예. 그리고 애초에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수범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인 이제 고민을 하고 내부적인 역량도 좀 더 강화하고 이제 그런 방향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취약성을 또 지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앞서 이제 법 개정 지난해 법 개정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공공기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위원회에서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예. 선관위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 작년 이제 10월에 실태 점검을 한 차례 이제
그 위원회 차원에서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가서 선관위 시스템을 보니까 선관위가 여러 개의 이제 IT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암호화를 하는데 암호화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오래된 지금으로는 좀 그 안전성이 좀 취약해 보이는 그런 암호화를 한다라든가 또는 담당 직원에 대한 이제 담당자에 대한 현행화하는 작업이 좀 미진하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이 보여서 저희가 예. 그 시정 권고의 형태로 그 시정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고요. 또 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관련된 공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이제 별도로 지난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선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넓게 이제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올해, 내년 3년에 걸쳐서 집중관리 시스템 한 대략 1,5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 공공기관 집중관리 시스템을 그렇게 점검하는 이제 3년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공공기관이 작년 법 개정 이후로 과징 법 위반의 경우에 상당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에 예, 대해서 예. 안내도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안타깝게도 처벌도 하는 경우는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아동 청소년의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우개 서비스, 네, 이걸 이제 확대 시행하고 확대 제공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제 변화되는 게 있다면 이 부분을 끝으로 설명을 해주죠. 예, 그 지우개 서비스는 작년 4월서부터 시행한 서비스인데요. 예. 개개인이 어린 시절, 뭐 이제 아동 청소년 시절을 말하는 것인데 어린 시절에 인터넷에 올린 그게 뭐 사진일 수도 있고 포스팅일 수도 있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내가 잘못 올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 경우가 많죠. 예. 예. 그걸 이제 본인이 내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든가 아니면 그 사이트와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개인이 직접 내리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위원회가 도와드리면서 자신이 이제 아동 청소년 시절에 올렸던 그런 내용들을 내릴 수 있거나 이제 가려지거나 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시작한 이후로 연말까지 대략 한 10,000건 정도. 그래서 저희는 생각보다 호응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 적용 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만 18세가 기준이었었는데 18세 미만 시절에 올린 것을 19세 미만해서 이제 그 대상 기간을 조금 더 확대를 했고요. 예. 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도 그 전에는 24세 이하였던 것을 30세 미만으로 이제 20대인 동안에는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더 이제 대상 기간을 이제 좀 확대를 했고요.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기대하는 것은 개개인이 이제 사후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 올렸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내리는 그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조금 더 넓게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번 올리고 할 때 조금 더 생각하도록 하고 나에 관한 정보는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조심성, 경각심 이런 거를 높이는 그런 교육 효과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